남극점을 향하려는 이 두 팀의 전략이 아주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보급품을 옮기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탐험 때 개썰매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스콧 탐험대의 준비 상황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게 뭐예요? 바로 모터 썰매입니다. 아, 예, 여러 극지 탐험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몇 년간 실험을 반복한 끝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최첨단인데요? 야, 게다가 스콧은 이제 짐을 끌기 위해서 시베리아산 조랑말과 썰매를 끌 개도 준비를 합니다. 오. 그래서 야. 동원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다각도로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아, 만반의 준비를 했네. 교수님 이게 아무래도 경험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문새는 남극이 처음 아닌가요? 남문새는 어땠어요? 아문센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던 운송 장비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개썰매. 네, 아문센이 준비한 건 바로 썰매를 끌 50여 마리의 와, 개였습니다. 50여 마리. 개들이 식량과 연료가 실린 썰매를 4대를 끌고 대원들은 스키를 신고 달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와. 플로라 씨, 노르웨이 사람들은 다 스키를 잘 타나요? 그럼요. 스키 탄생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아, 그리고 거대 노르웨이 말로 스키라는 말이 조개진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쪼개진 나무. 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진짜 집마다 가축수만큼 스키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좀 흔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노르웨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스키 신고 태어난다고 해요. 와. 스키를 다 잘 타시는구나. 그럼. 네. 그럼 두 탐험대의 전력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실까요? 궁금하다. 와. 영국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스콧의 장비는 최신식 모터 썰매 2대, 말 10마리, 그리고 개 23마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발주자였던 아문센의 운송수단은 52마리의 썰매개가 전부였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전력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예, 그러면 두 팀의 남극점을 향한 레이스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레이스에서 먼저 두 탐험대가 건너야 할 첫 번째 관문은 로스 빙붕이었습니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서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극 대륙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네. 그냥 빙산인 거예요, 그냥. 네, 이 얼음 덩어리를 건너야 비로소 진짜 남극. 남극의 땅에 닿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출발한 건 아문센이었습니다. 그렇지. 세팅하기 쉽잖아요. 1911년 10월 19일에 아문센은 4명의 대원들과 함께 썰매 4대와 52마리의 개를 끌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럼 아문센 탐험대의 핵심 전력인 이 썰매개들이 잘 달렸을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장난 아닐 것 같아. 아, 귀여워. 그냥 오밀조밀해. 저 되게 막 진돗개 같을 줄 알았는데. 클 줄 알았는데. 막 치시네, 뒤에서. 뭔가 오밀조밀해. 잘 달리죠? 잘 다니는데 네. 꼬리를 엄청 흔들어요. 아 진짜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 꼬리 막 이렇게. 예, 아문센이 이 썰매개들에 대한 생각을 자기 일기에 남겼습니다. 일기의 한 대목을 지호 씨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개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할지는 몰랐다. 스키를 타고 극점까지 내달리다니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이었다. 예, 썰매개들이 이렇게 활약한 덕분에 아문센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약 한 달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로스빙붕을 건너가 버립니다.
플로라 씨, 아문센도 남극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썰매를 잘 다룬 거예요? 예전에 북극 항로를 갔었을 때 그때 거기 살았던 원주민 이누이트들에게 개썰매 다루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 빨리 갈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 배웠는데요. 설매 밑에 얼음 코팅하는 거였어요. 얼음으로 코팅하면 설매 힘 잘 안 들어가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설매 전문가도 같이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근데 지금 아문센은 너무 문제 없이 달리고 있는데 스콧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스콧은 아문센보다 13일 후에 에? 11월 1일에 뒤늦게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스콧 탐험대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악재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지? 바로 모터 썰매의 엔진이 전부 고장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스콧 탐험대는 어쩔 수가 없이 짐을 다시 다 분배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또다시 발목을 붙잡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말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영상이 준비돼 있어요? 눈폭풍? 예, 이게 남극에서 블리저드라고 불리는 눈폭풍입니다. 블리저드는 꽁꽁 얼어있는 얼음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부는 강한 바람인데 강할 때는 시속 160km 정도가 됩니다.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앞도 안 보이고 뭐가 날라올지 모르고. But any routine work beyond shelter became a struggle against tempest 진짜 and 무서운 frostbite. 건 블리자드가 심해지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스콧한테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건 끝났네. 이걸 화이트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땅과 하늘이 구분되지도 않고 방향과 거리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리자드가 몰아치면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후프 씨도 블리자드 경험해봤어요? 네, 거기 그린랜드에서 블리자드 경험해 봤는데 그때 뭐 개설매 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뭐 개도 안 보이니까 뭐 못 가고 그래서 못 보는 것이랑 그리고 이 엄청난 추위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너무 무섭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스콧은 출발과 동시에 며칠 동안 그냥 텐트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블리자드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아, 그래 말이 문제 생기네. 말이 동사했네. 동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지 않아요, 말은? 예, 모터 썰매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말들이 짐을 싣고 끌어야 됐는데 말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강아지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들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말이 땀을 흘리는데 남극에서는 땀을 흘리면 그 땀이 곧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아, 땀을 흘리지 않죠.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남극 탐험에서 개가 말보다 유리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 말은- 채식과 육식이구나. 맞습니다. 개는 아무거나 다 먹죠.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반면에 말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되냐면 건초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이로 건초를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네. 근데 플로라 씨 스콧은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스콧은 이제 남극으로 떠나기 전에 노르웨이에 있는 유명한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데요. 난센이 강아지 개설매에 훨씬 유리하다고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스콧은 이 이야기를 무시했다고 해요. 아니 왜? 왜냐면 이전에 탐험에서 개설매를 긁다가 그게 고생했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진 말들이 툭하면 눈 속에 막 파묻히고
대원들은 매번 말을 눈구덩이에서 이렇게 끌어내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큰일 났다. 벌어진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경쟁자였던 아문센이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콧이나 대원들은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출발한 지 40일 만에 12월 10일에 로스빙동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스콧은 말들을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립니다. 말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개고생했는데 진짜 강아지들이 진짜 너무해요. 아문센이 한 일은 바로 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52마리의 개들 중에 약 절반인 24마리를 총을 쏴서 죽입니다. 아니 왜? 어떡해. 왜 그랬을까요? 먹어요. 먹는다고? 먹어요. 예, 먹는 것과 관련돼서. 저 식량이 다 식량 떨어졌나요? 부족으로? 맞습니다. 지친 대원들과 나머지 개들이 먹을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어우, 그래도 그간 정든 개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1년을 거의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예, 당시 아문센이 일기에 남긴 글을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충성스러운 동반자가 한 마리씩 죽어갔다. 우리는 이곳을 도살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극한의 상황이니까. 이 결정이 아니었다면 뭐 다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고 자신의 나라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했던 영국의 스콧 이 두 사람 가운데 죽음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더 준비돼 있었던 쪽은 아문센 같죠? 근데 루트가 너무 험난해. 1911년 12월 14일 오후 3시 남극점에 한 탐험가가 도착을 합니다. 과연? 그가 바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승리로 갔구나. 아문센은 지구상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남극 대륙의 중심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아문센이 남극점에서 가장 정성을 기울인 일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저 국기 꽂는 거? 저걸 못 뽑게 해야죠. 가장 정성스럽게 고정. 뽑아야 돼. 고정해야 돼. 완전 고정. 바로 확실히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겠죠. 아, 그래서 아문센은 남극점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혹시라도 남극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20km씩 더 이동해서 노르웨이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 그 뒤에 마지막까지 스콧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다가 다시 캠프로 돌아갑니다. 그걸 살필 여유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콧도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오고 있었잖아요. 저 당시에 스콧은 어디 있었어요? 스콧은 아문센이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남극 횡단 산맥에서 온몸으로 썰매를 막 끌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아직도 횡단산맥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콧이 남극점에 도달한 것은 아문센보다 무려 34일이나 늦은 1912년 1월 17일입니다. 뒤늦게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스콧의 눈앞에는 아문센이 남겨놓은 노르웨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좌절해. 좀 좋아.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희망으로 모든 걸 다 이악물고 버텼는데 진짜 버티지 다 못하고 무너져 무너져 내릴 내리는 것 같아. 거죠. 그런데 스콧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낙관을 했을까요? 이 루트만이 제대로 된 루트다 이런 생각을 했나? 바로 사람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문센이 새로운 루트를 뚫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아문센은 남극의 위도와 경도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남극점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지었고 거의 일직선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콧보다도 무려 110km 정도나 이동 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만 안전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이렇게 남극점을 향했던 치열한 어떤 레이스는 스콧의 패배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근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충격과 실망 가운데서 아문센이 남기고 간 텐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텐트 속에 아문센의 편지 2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유. 한 통은 노르웨이의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다른 한 통은 스콧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스콧 대장님, 아마도 당신이 우리 다음으로 이곳에 도착하는 최초의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노르웨이 국왕 호콘 7세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만약 텐트에 남긴 것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건강하게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핀받죠. 아니 노르웨이 국왕한테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거는 너무 굴욕적인 내용이잖아요. 굴욕. 스콧 입장에서.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극점에 먼저 도달했다는 증거를 노르웨이로 대신 가져오라 뭐 이렇게 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건 좀 너무했네. 스콧의 심정이 어땠을지 스콧이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토록 고생을 하고도 선두를 빼앗기기에는 이곳은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곳이 아닙니까? 당시에 남극점까지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스콧과 대원들의 상태는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요. 5명 모두 햇빛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여기저기가 막 상처 투성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1,400km를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쉬고 바로 가나요? 좀 회복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여름이 다 끝나갔어요. 남극에서 3월부터 겨울이 시작해서 겨울이 시작되는 네, 겨울이 시작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요. 바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반 안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무조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탐험대 앞에 또 하나의 위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요? 바로 스콧과 대원들이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뭐야? 빙하의 갈라진 틈 사이로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깊이로 끝이 보이지가 않는 얼음 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겠다. 후퍼 씨, 이 탐험가들한테 크레바스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가요? 엄청 위험하고 엄청 얇아지고 약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 네. 그래서 우리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겠네요, 진짜. 진짜 함정이네. 함정이네. 저걸 어떻게 다 뚫고 다녀? 다 확인해 보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입으로 좀 불고 다녀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와. 그리고 이때 스콧과 대원들은 겨우 기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상태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반스는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스콧은 이미 어깨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윌슨이라는 대원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서 이제 다리를 접질리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탐험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게 뭘까요? 식량. 그렇죠. 충분한 음식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콧은 남극점으로 오는 길 이제 곳곳에다가 식량과 연료를 이렇게 묻어두는 저장소를 이제 마련해 둡니다. 문제는 이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 바로 저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 또 눈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 사이에 변해서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춥고 굶주림에 노출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에반스라는 대원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스콧과 다른 대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겨우겨우 또 이제 저장소를 찾다가 이번에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막 파헤쳤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연료통이 거의 바닥이 나와 버렸던 겁니다. 네, 처음부터 밀봉이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새어 나간 거죠. 아유, 결국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체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기름까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스콧이 대원들에게 뭔가를 나눠줍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허그죠. 따뜻한 허그로 서로의 체온을 공감하며 고생했다. 도움 안 됩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빠른 아주 직접적인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아, 저건 대원들까지 다 죽이는 행동인데. 그러나 이후에 오츠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그 이후에 스콧과 남은 두 대원들은 어떻게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블리자드가 불어왔습니다. 또요. 어떡하냐? 그리고 며칠간 매서운 눈폭풍이 계속되면서 스콧과 대원들은 이제 블리자드에 발이 완전히 묶이고 결국에는 차디찬 얼음 속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스콧까지요? 네, 그럼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는 거예요, 영국 팀은? 네 그렇습니다. 스콧이 사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약 2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무려 1100km 이상을 걸어왔던 것이죠. 스콧이 이렇게 되게 험난하잖아요. 아문센은 어땠어요? 아문센은 아주 건강하게 베이스 캠프에 잘 도착을 합니다. 특히 날씨가 아주 좋아서 개썰매를 타고 아주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콧과는 아주 반대로 저장해둔 식량도 꼬박꼬박 다 먹죠. 그리고 이때 노르웨이 탐험대의 성공 소식은 전보를 타고 곧장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 정복으로 당대 최고의 탐험가로 인정받으면서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가운데 스콧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은 8개월이 지난 뒤에나 베이스 캠프의 동료들이 스콧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이때 스콧이 이제 품에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기인가? 예, 그간의 남극 탐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던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품에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니까 얼어붙은 시체의 팔이 뚝 하고 부러질 정도로 꼭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2년 11월 12일 동료들이 스콧이 죽은 자리에 눈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참담하다. 영국인은 스콧의 사망 소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스콧이 영국 국민에게 남긴 편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난다면 모든 영국인들의 가슴을 뒤흔들 탐험대의 용기와 인내를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글과 우리의 시체가 그 이야기를 대신해 줄 것이다. 그리고 스콧의 주도식이 런던의 그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국민이 스콧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콧이 세계 최초로 남극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탐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경쟁을 단순히 남극점 도달로만 보면 아문센의 승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남극을 향한 과학적 탐사의 측면에서 보면 스콧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죠. 두 팀의 탐험대의 구성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문센의 탐험대는 빠르게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스콧의 탐험대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일 중에 하나가 과학 탐사였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스콧의 탐험대는 기상과 해양, 지질,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극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이후 남극을 탐사하는 데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승부는 어떻게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각자가 자기만의 레이스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콧과 아문센 치열했던 남극점 경쟁은 끝이 났지만 남극 대륙에 대한 다양한 탐사와 연구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탐험을 시작으로 1959년에 세계 각국이 남극을 인류 공동의 땅으로 규정하는 남극 조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남극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48년이 되면 만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에 남은 마지막 주인 없는 땅인 남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남극 탐사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